저는 도성 네 양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흔히들 주변 사람들은 고결한 가문의 자식인 저를 사대부라 불렀죠. 저희 가문은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 집안이었기에 조정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주변에 있던 평범한 양반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부럽네. 나도 다음에는 자네같이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고귀하고 똑같은 존재일세. 그러니 나 같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네. 어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내뱉지 말게. 성리학을 앞세운 조선에서 그런 소리를 내뱉었다가는 큰일 날 걸세. 사람은 평등한 존재가 아니던가. 나와 자네는 다른 점이 없단 말일세. 자네도 참으로 피곤하게 사는구먼. 왜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이리 불안하게 여겼는지 세사 말겠네. 저는 형조에서 근무하는 관료였습니다. 저는 관직이 정사품인 의랑이었죠. 어쨌건 저를 보던 벗들은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저의 사고방식을 늘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논하는 오랜 사서에서도 사람은 평등하다고 숱하게 외치는데 그런 공자와 맹자를 맹신하는 양반들은 왜 막상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신분제도까지 만들어 이를 추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더욱 높은 관직에 몸을 올려 이 세상을 유익한 곳으로 바꿔야겠다. 저는 잠들기 전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일이 중얼거리면 언젠가는 저 말처럼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유독 걱정스러운 표정을 앞세웠습니다. 제가 양반이었음에도 양반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방님, 남들과 다르면 찍혀져 나가는 법이옵니다. 또한 신분제도를 없애겠다고 하시면 모두가 반발할 것이옵니다. 이곳 조선은 사대부와 신하의 나라가 아니옵니까? 그러니 제발 튀는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겠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처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는 건 서로가 같은 생각까지 한다는 것인데 제 안 사람은 저와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처에게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했겠지요. 처와와 저는 집안 대 집안이 엮어준 정략 혼례의 대상자였으니까요. 제가 처와 틀어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일은 자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하나뿐인 아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한시라도 눈길을 떼면 언제나 사건 사고만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머슴에게 대청에 앉아 비인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았고 개울에 가서 빨래는 하는 여종에게는 더럽고 냄새난다며 왜 태어났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뒷간을 푸는 어느 노비에게는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며 무차별적으로 발길질하더니 이내 이곳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노비가 푼 똥에는 제 아들 녀석의 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작 아둔한 아들 녀석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 녀석이 다가오면 이곳 노비들은 모두가 놀란 얼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대청에서 손님을 맡고 있던 저는 마당을 쓰는 노비를 보았습니다. 해당 노비는 이곳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였죠.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노비였음에도 저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노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해당 노비는 제 질문에 상당한 말을 아끼며 그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자의 얼굴에 말하지 못할 뭔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아들 녀석과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어딘가에 있을 다른 노비들에게 이리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제가 이리 말하자 마당 구석에서 일하던 젊은 여종이 잽싸게 다가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호섭이를 이곳으로 불러오거라.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그 녀석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라 으르거라. 여종에게 내뱉는 저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종은 제 명령을 받고 제 아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보자 저와 함께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었던 손님이 곧장 일어서더군요. 저는 그를 보며 의아스러운 표정만 앞세운 채 이리 말했습니다. 벌써 가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곳 집안에 무거운 정막이 흐를 것 같소. 괜히 내가 있다면 아들 녀석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오. 내가 피해드리는 게 예의라 봅니다. 또한 손님으로 왔다면 눈치라도 있어야겠지요. 세심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멀리 배웅 나가지 못하니 조심히 가십시오. 저와 조정일로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던 손님은 이곳 집을 떠났습니다. 손님을 떠나보낸 저는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아들 녀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나이 많은 노비가 이리 입을 열더군요. 좀처럼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대감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말해보게. 괜한 일을 키워 저희만 난처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쉬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 저희는 노비이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나 양반이 노비에게 손짓고 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 괜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으나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려를 감내하고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이번 일로 괜한 불똥이 자네들에게 튀는 일은 없을 것이네. 또한 나는 내 아들이 아랫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네. 그러니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를 알려주고 따끔히 교육시키는 게 부모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종 뒤를 졸졸 따라온 아들이 저를 보며 묵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자를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저는 젊은 여종에게 그만 가보라 손짓했고 나이 많은 늙은 노비에게도 저리 가보라 손짓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문제였기에 다른 이가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이리 훈계했습니다. 이 거친 감정을 절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자의 얼굴에 손 찍어 마였더냐? 아들에게 묻는 제 질문에는 적잖은 흥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말대꾸를 하니 손 좀 댔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무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에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더군요.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못났구나. 못나도 어찌 이리 못났을꼬. 아들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저는 그런 아들이 답답했습니다. 정녕,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나는 분명히 말하였다.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이다. 내가 요즘 조정일로 바빠 너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내 녀석이 하는 행태가 아주 가관이더구나. 아버지, 우리는 양반이옵니다. 저들은 노비고 말입니다. 자고로 노비는 양반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라 하였고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리 훈계하는 것이옵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동안 일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못났다고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 최악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개과천선시켜야만 하는지 저는 그게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기로 유명한 어느 노파를 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이 나라 조선의 훌륭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자식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노파를 찾은 저는 노파께 이리 물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노파가 기거하는 곳은 넓은 기와집이었으나 삶은 상당히 검소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하더군요. 노파는 저를 보며 이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도 같다네. 물은 한번 기울어져 쏟아지면 되돌릴 수 없고, 성품이 한번 제멋대로 흐트러지면 돌이킬 수가 없지.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만 하고, 성품을 바로잡으려는 자는 반드시 예법을 통해야만 하네. 이만하면 도움이 되었는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식 일이라 그런지 예법을 어떻게 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파가 저를 보며 잠시 웃더니 뭔가를 뒤적이며 놀라운 거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파가 제게 보여주었던 것은 노비들이 입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요. 이것을 아들에게 입혀보시게. 그리고 일반 노비들과 달포동안 같은 곳에서 함께 생활하라 이르게. 사람은 그 입장이란 게 바뀌면 그때서야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 있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예법이란 머리로 익혀서는 안 되는 것이네. 먼저 머리로 익히고 가슴으로 새겨야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지. 내가 7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던 비법은 바로 이 옷이었네. 그러니 이 옷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지.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와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처가 마주 앉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인데 이 늦은 시각에 부르신 겁니까? 저는 감추어 놓았던 누더기 옷을 처 앞으로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걸 바라본 처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저만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처의 질문에 답은 주지 않고 아들에게 시선을 옮기며 이리 말했죠. 그 말 속에는 아비로서의 단호함과 강압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옷을 입고서 노비들과 달포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러둘 터이니 내일부터는 노비들이 생활하는 별채로 가거라. 만약 내 귀에 어떠한 분란이라도 들려온다면 그때는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들은 놀란 듯 아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보고 냄새나는 우리에서 달포나 생활하라니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려는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진리를 깨우쳤다면 너를 이리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리 못합니다. 어찌 사람이 짐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철부지 아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죠. 아직도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제가 두 눈을 부라리며 이리 화를 내자 이를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처가 저와 아들의 대화 사이에 이리 껴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은 반대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3대 독자입니다. 무슨 병고라도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실 겁니까? 사람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데 병고가 생길 일이 뭐가 있겠소? 또한 이 녀석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신의 영향력도 한몫하오. 그러니 더는 내 뜻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이 아이에게 옛 선인들의 예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저와 처 사이의 대화에 껴들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건 그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활자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있고 몸소 깨우쳐야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존재한다. 머리로만 깨우치는 학문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싫습니다. 싫다고? 정령하기 싫단 말이냐?
그러면 이 집에서 당장 짐을 꾸려 나가거라. 너를 더는 이 집안의 핏줄로 여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제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으며 일관된 어투로 말하자 처와 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울상만 지었습니다. 저도 더는 제 의견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잘난 3대가 없고 못난 3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말이 생겨난 건 중간에 어떤 데에서 자식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저라도 저 말을 못난 4대나 5대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 교육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들 녀석이 울상을 지으며 노비 옷을 입은 채 노비들이 생활하는 별채에서 지낸 지 어느덧 보름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비 중 입이 가장 가볍다는 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호섭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밥도 드시지 않고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다가가 뭐라도 드시라 말하면 더럽다면서 물러가라 손등만 치십니다. 앞으로 불편하더라도 자네들이 조금만 더 수고해 주게. 그렇다고 절대로 좋은 것을 그 아이의 입에 넣어서는 안 되네. 모든 조건이 그대들과 똑같이 공평해야 이 일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때마침 그때였습니다. 제 처가 다짜고짜 방문을 열더니 제 처소로 들어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저와 얘기 좀 나누시지요. 이 집에서 입이 가볍다는 노비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저는 처와 마주보고 앉아 처가 원하는 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제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이 집안의 3대 독자를 지금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그 아이가 그 짐승골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황당한 교육을 여기서 끝내게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짐승이 아니오? 예? 이 기와집에서 짐승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이 기와집에서 짐승이 캔 장작으로 따뜻하게 잠을 청하고 이 기와집에서 짐승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 말이오. 그럼 대체 우리는 사람이오? 짐승이오? 제가 이리 쏘아붙이자 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눈빛으로 끊임없이 처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리 하는 것이오. 그러니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소? 제가 이리 말하자 처도 더는 어떠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이 별채에 있는 노비들과 잘 생활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제 처소를 나서 불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별채에 있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들여놓은 저를 아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에 비읍어 구역질도 몇 번이나 했으나 하룻밤 사이 괜찮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도 당분간은 이곳에서 먹고 잘 것이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이런 저를 쳐다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는 것은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무엇을 잘못 배웠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평등하다. 세상이 너에게 뭐라 말하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는 깨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네가 변할 때까지 이 아비는 이런 고통쯤은 능히 감내할 것이다. 제가 이리 말하자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이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치열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발전하기에 앞서 고민이란 걸 합니다. 그러니 이는 긍정적인 징조였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자는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아들과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 제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으나 자식이 어떠한 길로 빠지는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인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처지가 되어 아들놈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도 남의 처지가 되어 타인을 생각해주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들아, 우리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구나. 그러니 너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초가을의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지요. 곧 있으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저는 겨울을 보낼 장작을 빠르게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땔감 확보를 위해 도끼질에 열중했더니 주변이 어느새 어둑해졌습니다. 저는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잠시 옛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오늘처럼 이 일대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라면 그때는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내는 늘 힘들게 나무에 도끼질만 하던 저를 위해 음식을 싸왔었고 땀으로 범벅인 제 얼굴을 손수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어머니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먹밥이 아닙니까? 집에 쌀도 없을 텐데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그때 짧아진 아내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나 숱이 적어 보여 그녀가 머리를 잘랐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자른 것이요. 아내는 머뭇대며 말이 없었으나 표정을 보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잘난 남편을 만났더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일이 못난 사내를 만나 아내는 지금껏 고생만 했었죠. 그런 아내는 몇 년 전에 역병으로 제 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제 옆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곳 산에 올라 늘 나무를 할 때면 떠나간 아내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던 도끼질에 열을 내려고 손에 침을 뱉고서 다시금 도끼를 드는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기묘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타나기 어려운 이 깊은 산속에서 느껴지는 생경한 인기척은 오랜 나무꾼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은 기이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 앞수풀에서 흔들리는 것이 호랑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무기 삼아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두 다리는 벌벌 떨고 있었죠. 무섭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라 하겠습니다. 호랑이라면 당장 나와 한판 겨루자구나. 그게 아니라면 당장 물러가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풀이 거세게 움직이더니 이내 새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걸친 웬 규수가 천천히 그 아리따운 자태를 제 앞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얼떨떨한 얼굴로 저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떨리는 목소리를 앞세우며 이리 물었죠. 니시오? 그녀는 제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동안 멍한 눈빛으로 저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길을 잃으셨소? 이곳은 호랑이가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잡아먹히기 싫다면 당장 이곳에서 발을 빼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무심하게 말하며 눈길을 거두고 도끼질을 시전하려고 하자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리 답했지요. 소녀 갈 곳이 없습니다. 뻔뻔하게 저를 보며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대답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세 좀 지자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와달라는 것인지 해석하기가 정말로 모호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그 순간은 마치 그녀가 실존하지 않는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그녀가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며 속으로 이리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와 똑같은 생김새를 한 인간인데 왜 내 감정은 이 여인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일까? 귀신인가? 아니야. 세상에 귀신이 있을 리가 없지. 낯을 가리는 저는 웬만해서는 초면의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조금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이 깊은 산속에 있는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여인이 어쩌다가 이곳까지 걸음을 옮기게 되었어. 이곳 사는 지대가 높고 험난하여 웬만한 여인네는 오르기 힘든 곳이요. 산적에게 납치라도 당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가 제 말을 자르며 이리 답했습니다. 다들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이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쫓아냈다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적이 쫓아냈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군요. 산적이 납치한 여인을 쫓아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어쨌건 저는 그녀가 산적에게 납치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여자가 이곳에 있는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답답하다는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이 여인네가 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선녀라는 얘긴데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자 머리가 어떻게 돌았나 싶었습니다. 옥황상제, 염라대왕, 하늘나라의 선녀 이런 것들은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얼굴은 반반한 여인이 어쩌다가 이런 정신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눈에 보이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그동안 철저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오로지 저만 믿고 살았던 놈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믿을 수 없었으나 한 가지 시험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라면 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여자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일을 무작정 내쫓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나지막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꽤 서늘했죠. 제가 선녀라는 말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해합니다. 이 좁은 인간 세상에 갇혀 자랐으니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자아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게 절로 긴장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입안에 있던 침만 꿀꺽 삼키며 그녀만 주시했습니다. 이 여자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여인 같았습니다. 잘못이라. 그렇지요. 잘못이라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둔 것이겠지요. 사내에게 마음을 주었어? 매일 인간 세상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일을 게으르게 했고 반성도 할 줄 모른다며 오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그대 자유입니다. 다만 제가 갈 곳이 없으니 댁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본 인간은 그쪽이고 이것도 인연이니 저 좀 책임져 주시지요. 저는 이 여인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지는 않았으나 이 여인의 처지를 외면하기에 이곳은 저 외에 그 어떠한 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해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맛이 가버린 여인을 저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와 함께 내려가도록 합시다. 하늘나라 선녀님께서 지내시기에는 누추 하나 바깥보다는 훨씬 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건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악하고 안개가 짙어 내려갈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내 등짝만 보고 잘 따라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장서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등에 주름난 제 옷자락만 검지와 엄지로 살포시 움켜주며 바짝 붙은 채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사실 제가 산에 올라 나무를 할 때면 집에 있던 아내는 심심하다며 부쩍 저만 따라 나섰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등에 주름난 옷깃을 검지와 엄지로 움켜주며 제 뒤를 따랐었죠.
오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외간 여인과의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래전 생을 마감해 아내 생각에 잠시 건조했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집으로 온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내였고 자기가 선녀라고 하는 저 정신 나간 이 사람이 여인이란 점이었죠. 참고로 저는 누추한 초가집에 살았는데 방이 하나였습니다. 나뭇가지 가득한 지게를 짊어진 채 마당으로 들어온 저는 낡은 초가집을 해당 여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기거하는 곳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누추하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여인은 집안 곳곳을 매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저를 보고서는 이리 말하더군요. 생각보다 되게 좁네요. 오래되어서 그런지 고칠 곳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에 부쩍 많은 관심을 둔 모양입니다. 저는 해당 여인에게 맞추어 주자 여겼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몰아붙이면 어떠한 증상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비가 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비가 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죠?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잘 고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이웃은 없나요? 오면서 둘러보니 보이지 않던데요. 이곳이 마을에서 다소 외진 곳이라 이 집밖에 없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사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은데? 죽은 아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소.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해당 여인은 딱히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작은 미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당과 초가집 외관을 둘러보던 해당 여인의 시선에 장독대 하나에 올려둔 물그릇이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해당 물그릇을 가리키며 저에게 이리 물어왔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해당 여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보았습니다. 저것은 아내가 제 곁을 떠난 후부터 옥황상제님에게 빌었던 옥수 그릇입니다.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소연인 셈이죠. 그렇군요. 저란 놈은 옥황상제나 염라대왕, 부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음에도 제 아내의 극락왕생을 위해 물을 떠놓고 비는 일만은 지금껏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으나 뭐라도 붙잡은 채 가련한 아내의 앞날을 누군가에게라도 부탁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역병으로 세상을 등진 아내의 억울한 삶 때문이었죠. 정말로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을 매정하게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해당 여인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던 방을 가리키며 이리 말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 저와 반반 나눠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해당 여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인에게 못쓸 짓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잘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파오. 저는 해당 여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음에도 제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아내의 물건과 옷가지 등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에는 죽은 아내의 유품이 가득합니다. 다른 건 손을 대도 상관이 없으나 아내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점은 꼭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쓰는 이가 아니라서요. 하늘나라 선녀는 존귀한 존재이기에 검증된 것들만 사용합니다. 해당 여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쳤다고는 생각했으나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들인 첫날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제 아내와 신혼밤을 보내던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저 여인네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저를 깨우며 다짜고짜 이리 말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집에 먹을 게 없습니까? 보통 여인네라면 곧장 일어나서 아궁이 앞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밥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대부 양반도 아닌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지 알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건 제가 데려왔고 제 집에 머무는 손님이니 제가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아궁이로 달려가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궁이 앞에서 열심히 만든 밥상을 가지고 와 해당 여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맛있었는지 우리 둘은 서로 대답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 외롭지 않아 기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지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쪽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직 그쪽 이름도 모르네요.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선비님 안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난데없이 죽은 안 사람 이름은 왜 물어보는지 몰랐으나 이 여인의 고운 얼굴과 깊은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몇 해 전에 죽은 안 사람의 이름은 김혜선이었소. 그럼 혜선이라고 부르시지요. 그녀는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금 숟가락질만 열심히 반복하며 아침 식사에 열중했습니다. 제가 넋을 잃은 표정으로 그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자 그녀가 이러더군요. 싫으십니까? 그건 아니오만. 저는 이렇게 말한 채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아침 식사를 마친 저는 이 여인에게 설거지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어제 산에서 펜 장작을 오늘 장터에 내다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죠. 제가 집을 나서려 하자 그녀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오실 때 떡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떡 말이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인절미가 먹고 싶네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몇 해 전에 죽은 제 아내도 가을에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이 인절미였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목청껏 장작을 팔아치운 저는 해당 여인이 있는 초가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던 도중 해당 여인이 사오라던 인절미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떡집 앞을 지나던 길이라 인절미를 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데 집으로 온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장작을 팔며 일하는 동안 해당 여인이 안방에 있던 제 안사람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안사람이 살아생전 입었던 옷을 입고 있지를 않나, 안사람이 살아생전 사용했던 분과 비녀를 사용하지를 않나. 어쨌건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화가 솟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저는 해당 여인의 손목을 붙잡은 채 두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심심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건 내 안 사람이 입었던 옷이고 이건 내 안 사람이 사용했던 것들이오. 이것을 다른 여인이 사용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알았으니 그만 소리치시지요. 귀가 아픕니다. 다시는 안 사람 유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조하시오. 또 어기면 쫓아내겠소. 알겠습니다. 죽은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이 방에 들였다는 죄책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리도 흥분했던 이유가요. 그 소란이 있고 난 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먹서먹한 상태로 해당 여인과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 아까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정적을 깨고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소. 나도 모르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거지요. 선비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저도 소중하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진실로 털어놓으니 불편했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늦은 밤 저와 해당 여인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잠에 들지 못한 저는 이리 생각했습니다. 해당 여인을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장터로 나가 이 여인이 살았던 집이 어딘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지려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저 멀리서 잠에 빠져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았습니다. 해당 여인네의 발바닥에 있는 붉은 반점을 말입니다. 아내도 오른쪽 발바닥에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여인네의 발바닥에 존재하는 붉은 반점과 죽은 아내의 발바닥에 있던 붉은 반점이라는 공통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이 자고 있던 여인을 다짜고짜 흔들어 깨웠습니다. 흔들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자 더욱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꼭 묻고 싶었습니다. 일어나 보시오. 제가 귀찮게 흔들자 해당 여인이 두 눈을 비벼대며 겨우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해당 여인을 뚫어지게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이오? 당신의 정체가 말이오. 해당 여인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저만 보았으나 저는 물러서지 않고 이리 다그쳤습니다. 둘러댈 생각은 마시오. 설마 부인 당신이요? 제가 이리 말하자 잠시 고민하던 여인은 이리 답했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순간 해당 여인의 눈에서 죽은 아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당신이 맞소? 정말 당신이요? 이승을 떠나야만 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밥을 할 수 있으려나? 나 없이도 옷은 잘 빨아 입고 다니려나? 그런 걱정이 앞서 천도했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군요. 죽어서도 나 같은 놈을 걱정했구려. 서방님을 만나기 위해 선녀로서 소임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옥황상제님께서 보시고 저를 이승으로 내려보내 기회를 주셨지요. 그게 정말이요? 매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는 서방님의 정성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신과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는 것이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당 여인은 해맑게 웃으며 이리 답을 했습니다. 예, 왜 처음부터 당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 아내가 배시시 웃으며 이리 답하네요. 제가 먼저 저를 알리면 안 되고 서방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다소 생소하기는 했으나 어쨌건 대화를 나눠보니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지 않고 애 꽉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의 태음이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느 유서 깊은 양반댁 도령이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의젓한 장남으로 태어났죠. 저는 장가 현성으로 사람들은 저를 장현성이라 불렀습니다. 이곳 태음 땅은 부자들이 많기로 알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제 부친께서도 양인으로서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건 제 모친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저를 본인 처소로 부르시어 늘 그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성인도 보기 버겁다는 두꺼운 책을 강요받았던 기억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이러셨습니다. 너는 이 가문의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핏줄이다. 그러니 다른 가문의 장남과는 그 근본의 깊이와 학식부터가 달라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밤이면 밤마다 이 아비와 책 하나를 읽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단호의 그네를 타는 여인네들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옵니까? 어디서 그런 못 배운 티를 내려는 것이냐? 너는 이 아비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 아비는 장원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로구나. 그러니 그 한을 내가 풀어줘야 할 것이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제 의지로 태어났다고 해도 저란 사람이 누려야만 하는 삶을 주도하는 이는 제 부친이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대리만족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처소로 불려가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글자만 수없이 들여다보며 수준 높은 학문 정진에 온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처소로 불려가 구토가 쏠릴 때까지 배움을 받고 제 방으로 기어들어온 저를 어머니께서는 이리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쨌건 저는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다시금 어머니의 잔소리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도 아버지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말거라. 어디까지나 모두가 너를 위하는 행동이니 말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최근 이 마을에 저와 동갑이었던 또래 양반집 도령이 며칠 전 밧줄을 메고 그만 생을 달리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글 공부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었나 봅니다. 해서 저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근래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셨습니다. 만약 이런 제가 그리 걱정이었다면 글 공부를 쉬엄쉬엄 할 수 있게 아버지를 설득해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걱정은 되니 안심은 시켜놔야겠고 그렇다고 글 공부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저희 숙명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소자가 어떻게 되는 일이 있거나 절대로 불순한 생각을 떠올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공부만 시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께서 걱정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어미는 알고 있다. 그러니 장원에 급제해 관직을 부여받고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알겠느냐? 정말 그때는 제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옵니까? 그건 이 어미가 보장하마. 모두가 너를 위한 것이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거라. 부부는 같은 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형식적으로는 제가 걱정되고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곳을 찾았겠으나 진짜 내뱉고 싶었던 말은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아버지께서는 태음 현감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만 강요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으나 이곳 고을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송을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제 아버지를 늘 칭찬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태음 현감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칭송은 덤으로 딸려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가 모두의 존경을 받았기에 저는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부드러운 면도 없었고 살갑지도 않은 존재였으나 고을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존재였으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도 나름 유익하다고 여기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아버지께 배우는 글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10세 살 때 얻지 못하고 20살이 되어서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태음 땅에서 함께 자란 동무들과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습니다. 그전까지 어른들이 마시는 술이란 게 대체 무슨 맛인지 몰랐었는데 오늘 이를 맛보니 이 쓴 것을 왜 그토록 마셔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성이? 자네는 요즘 글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나? 저와 친분이 두터웠던 박영호라는 벗이 제게 이리 말해왔습니다. 저와 영호는 이곳 마을에서 학식으로는 늘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야 늘 그렇지. 자네 아핀이 하는 말이지만 책에 있는 글자만 보면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라네. 그러니 막중한 책임과 가문을 빛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이 언제나 싫다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천것으로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네.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게. 그래도 자네는 부친의 명성을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 그저 자네가 부러울 뿐이네. 그렇게 술이란 걸 입에 대고 집에 들어왔더니 마당에 나와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와 끙끙대며 냄새를 맡고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탐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선비가 술을 입에 대었더냐? 송구합니다. 술을 마시려거든 앞으로는 따뜻한 차를 입에 대거라. 호기심이 지나치면 도덕성을 망치는 법이니라. 아버지는 언제나 제가 선비의 마음가짐을 지닌 채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못난 놈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가야만 한다는 후대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그 어떠한 흠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말다툼 소리가 제 귀로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말다툼 소리에 유심히 귀를 집중해 보니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저는 대청으로 잽싸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자만 숱하게 들여다보았더니 따분해지려던 참이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의 노비와 머슴들은 우물쭈물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며 거친 감정이 뒤섞인 채 주고받는 말들만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리 말하더군요. 그 아이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소.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나를 믿겠소. 어떻게 더럽고 천박한 기생들을 불러 모아 옆구리에 끼고 놀 수 있으십니까? 요즘 고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오? 깨끗한 줄 알았던 이 고을 현감이 더러운 호색꾼이랍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오. 그러면 뭐 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말입니다. 세상에나 대감께서 이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던 이유는 고을 현감이었던 부친께서 최근 관아의 몇몇 기생을 불러 재미나게 놀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내가 기생을 옆에 끼고 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를 몰랐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어머니가 배신감을 느꼈던 부부는 앞에서는 고귀한 척은 다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깠다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저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곧장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다툼으로 인해 아버지께 글 공부를 배우지 못한 저는 오늘 부친의 처소를 찾아 어제 실행하지 못한 글 공부의 진도와 오늘 진도까지 단번에 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들었던 두 분의 다툼으로 인해 저는 아버지께 글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따라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본 아버지는 저를 이리 호통치시더군요. 오늘따라 그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더냐? 곧 있으면 과거가 코앞인데 이를 어찌할꼬. 저는 아버지의 따끔한 질책에 어떻게든 책에 집중하려고 했으나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시더니 이내 서한을 쿵치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코앞이다. 부족한 정신을 끌어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리냐. 아버지께서는 제 처지보다 과거급제의 장원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저의 사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욱한 마음이 순간 빠르게 솟구쳐 아버지께 이러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거의 쏘아붙이는 차가운 말투였지요. 지금껏 힘들어도 아버지를 보며 버텨왔습니다. 태음 고을 현감이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몸이시니 이런 아버지가 강요하고 강압하는 거라도 믿고 따르자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더는 아버지께 글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관아로 기생이나 부르시는 아버지께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화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만을 믿고 의지했던 제게 부친이란 사람은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한밥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았으며 각자 기거하는 방에서 나와 대청에서 마주할 때면 저는 그분을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모친이 이러니 노비나 머슴들도 아버지가 벌인 민망한 일을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철저하게 고립된 아버지에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도련님, 요즘 영감 어르신이 걱정입니다. 유독 초췌해 보이니 무슨 봉변이나 벌어지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이놈은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다 본인이 자처한 일이다. 그러니 마음 쓸 거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한 법이다. 쇳내가 목을 매기 전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과 지금 영감 어르신 표정이 똑같단 말씀입니다. 저는 노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까 초저녁에 노비와 나누었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기 전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봐왔다는 그 노비 말을 말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심란한 것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원한 바람이나 쐬자며 잠시 뒤뜰에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저는 다시금 상쾌해진 기분으로 제 방을 찾으려는데 누군가 조용히 부친의 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형체가 누구일까 숱하게 고민했으나 달빛에 반사된 그의 정체를 알고 보니 의아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가? 대체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간단 말인가? 뒤뜰에 몸을 숨긴 저는 아버지를 보았으나 부친께서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련한 눈길로 집 전체를 쭉 바라보시더니 이내 소리가 나지 않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발걸음만 재촉하는 아버지 뒤만 숱하게 따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뒷모습이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뒤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아버지의 형체를 집요하게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저수지였습니다. 음산하고 인적도 드문 데다가 모기까지 요란하게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어느 나무 앞에 선 채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큰 절을 올리더니 이리 울먹이며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조상님들 모두가 부도덕한 제 탓입니다. 제가 일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과 처 아래 것들에게 일이 무시당하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성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부디 내 어미를 잘 부탁하마. 아버지는 챙겨온 호리병에 든 어떠한 걸 마시기 위해 곧장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는 지켜볼 겨를이 없어 숨겨놓았던 몸을 빼 아버지께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부친이 마시려던 독국물을 빼앗아 잔잔한 저수지 위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여긴 어인일이더냐?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설마 어떻게 저와 어머니를 두고 이런 모진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양반에게 자존심과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아비는 자식과 처에게까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리 가시면 극락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지요. 정말 너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까지 보여주는구나. 민망한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리 설득했지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싫어했던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제가 보고 배우고 싶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내뱉는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리 가시면 저도 따라갈 겁니다. 제가 이리 경고하며 언성을 높이자 아버지께서는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을 통해 간과했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까지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결과가 당사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평소보다 살가운 모습으로 다가가며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한 끼라도 더 나누기 위해 요즘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부쩍 늘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자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이러시더군요. 너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는 것이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라? 저는 지금도 아버지에게 차가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끼고 방탕하게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깊게 상처받은 여린 마음이 다쳤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하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실만은 발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갈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존엄성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까요? 아버지는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척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저를 생각하고 다른 여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며, 정말이지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고 성실하게 본인의 삶만을 영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다소 지친 얼굴을 하고서는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이 아비와 대화 좀 나누자꾸나. 저는 보고 있던 책을 잠시 덮어놓고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표현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니 내 어미도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주더구나. 그렇다고 이게 나를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겠지요. 그때 왜 내 어미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무엇냐? 저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버지, 지금 힘드실 거란 걸 잘 압니다.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이상한 생각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고,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의 미움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께 실수했다고 하나 그 실수가 앞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보약이 될 겁니다. 알겠다. 아버지는 이리 말한 채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저와 아버지, 어머니는 조선에 거주하는 평범한 양반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평범하나 무슨 일이 벌어져 소용돌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는 너무 주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조금만 그 사람을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한양에서 있을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를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 기쁨이 어머니에게는 그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테니까요.